샵1 START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지금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 47,230원. 37회를 일하고 남은 전부입니다. 샵2 START 5달 전까지만 해도 이 화면에는 다른 숫자가 찍혔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345만 원. 입금 완료. 나는 내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샵3 START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통장 하나, 그리고 아내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 하나. 이 이야기는 사기꾼에게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장. 샵4 START 2019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내, 쪽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2년을 다닌 시중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해였습니다. 처가 거실에는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처남 내외, 처제 내외, 조카들까지. 저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식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처제의 남편, 저보다 8살 아래였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6월에 퇴직하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으실 거예요? 샵5 START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은행에 32년을 있었으니 은행 이자가 얼마나 초라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2019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는 연 1.8% 수준이었습니다. 2억을 넣어도 월 3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동서는 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인데 현금 회전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자금을 좀 맡겨주시면 월 1.5% 이자를 드릴 수 있어요. 월 1.5%, 연으로 치면 18%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억이면 월 300만 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 쪽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2장. 샵6 START 퇴직 후 첫 주였습니다. 6월 말 저는 동서를 따로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동서는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용증이라고 적힌 종이었습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서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도 가족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은행에서 수천 건의 대출 서류를 검토한 사람입니다. 형식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시면 한 달 안에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샵7 START 그날 밤 서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월 1.5%면 345만 원, 1년이면 4,140만 원, 5년이면 2억이 넘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받는 삶. 은행 이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뭐해요? 아, 그냥 동서랑 잠깐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사업 얘기. 별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가 물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반대하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그 결정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3장 샵8 START 7월 15일 첫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345만 원. 휴대폰 알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8월 15일 두 번째 이자, 9월 15일 세 번째 이자, 10월 15일 네 번째 이자.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족은 다르다. 은행 다닐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샵9 START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통장에 뭐가 자꾸 들어오던데. 저는 밥을 씹다 말고 멈췄습니다. 아내도 제 통장 알림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 계좌라서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거야. 작은 거? 300만 원이 넘던데? 그냥 이자 같은 거야.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4장 샵10 START 11월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외에 따로 모아둔 예비 자금이 있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부르던 5천만 원. 아이들 경조사나 병원비를 위해 손대지 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출금해서 동서에게 추가로 맡겼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 월 이자 420만 원. 동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저는 동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 사업 잘해. 샵 11 START 그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비상금 통장 잔액이 왜 이래요? 저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좀 옮겼어. 옮기다니. 어디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걱정 마.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돈 어디 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별거 아니야.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내의 질문에 제대로 답했다면, 그날 밤 솔직하게 말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5장 샵 12 START 2020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6번째 이자가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형님. 죄송해요. 오늘 자금 정산이 좀 늦어져서 내일 꼭 넣어드릴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4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업하다 보면 2월 15일 이자가 또 하루 늦었습니다. 동서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늦어요, 형님. 다음 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자가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210만 원. 샵 13 START.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현장 대금이 좀 밀려서요. 나머지는 월말에 꼭 드릴게요. 월말에 나머지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5월 15일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좀 그래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장. 샵 14 START. 5월 말 저는 동서의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재 창고라고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 상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업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2달 전에 나갔어요. 월세 밀려서 쫓겨났다던데. 2달 전이면 3월이었습니다. 이자가 절반만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서 1시간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형님. 야, 너 지금 어디야? 창고 가봤더니 문 닫혀 있던데. 내 돈 어디 있어? 2억 8천 어디 있냐고. 형님.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든이 뭐야? 당장 만나자. 지금은 좀 힘들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샵 15 START.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서한테 돈을 맡겨줬어. 퇴직금이랑 비상금까지.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맡겼어요? 2억 8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했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7장. 샵 16 START. 다음 주에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찾아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를 읽었습니다. 차용증, 이자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시려고요? 네. 계약서까지 썼는데 돈을 안 갚으면 사기 아닌가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문제는 이게 차용인지 투자인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월 1.5% 이자면 연 18%예요. 일반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투자로 분류되면 원금 반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 거니까요. 하지만 원금 보장한다고 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네. 그건 상대방이 약속한 거고요.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샵 17 START.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게 없어요. 재산이 없다고요? 사업장도 폐업했고,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으면 강제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약서까지 썼는데, 매달 이자도 받았는데, 가족인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8장 샵18 START.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 주 6일 근무. 하루 10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단지를 순찰합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믿었는데 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동서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제에게 물어봤더니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아내 쪽 가족 모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갑니다. 샵 19 START. 가끔 새벽 순찰을 돌다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첫 번째 이자가 늦었을 때 원금을 뺐어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나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노후에 아내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처럼 은행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도 당합니다.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당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맡기지 마세요.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세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심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64살입니다. 70살까지 경비 일을 하면 다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랑 작은 원룸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